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뜻밖의 한국 랭킹은 2. 우크라전, 한해 목매는 유럽 3. 결국 이런 짓까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5년 아시아의 급무상할 나라 베스트 7은 아시아의 7마리 용은 어느 나라들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IMF는 매년마다의 실질 GDP 성장률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2020년도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는 전 세계가 온통 빨간색으로 나타났었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시기 풀린 양적 완화의 자금이 전 세계를 초록색으로 물들였으나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만 홀로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2022년도에는 전시 상황에 돌입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벨라루스, 리비아 등의 전시 상황 국가들 그리고 뒷졸트 위기를 맞은 스리랑카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세계적인 성장세가 이어졌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저성장 역성장의 위기가 영국, 독일 등을 엄습하며 세계 경제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3년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인 나라들은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독보적인 6%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공급망 기지가 빠르게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MF 실질 GDP 성장 2025년도 예측치를 살펴봤을 때 어느 나라들이 아시아 경제의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이 자료에는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1위부터 살펴봅니다. 1위 마카오 8.6%. 마카오는 지난 2020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여행 제한 상황을 겪은지라 2025년에는 폭발적인 경제성장 예측치가 나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무려 58.9%의 성장률을 보이며 단연 세계 1위의 실질 GDP 성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여행 수요의 폭발적인 성장이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위 방글라데시 7.1%. 마카오는 도시국가이면서도 국가가 아닌 중국령이므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만 방글라데시는 다릅니다. 인구 1억 7천만 명이 인구대국이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빈곤층에 시달리는 나라가 연성장률이 7%가 나오는 빠른 개발도상국이자 산업국가로 번모하고 있는데 세계의 의류 공장이 사실상 방글라데시로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는 섬유산업이 방글라데시에 집적되고 있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위 베트남 6.8%. 베트남 역시 의미가 다릅니다. 9,700만 명이 인구대국이며 중국과 맞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또 국가적 정체성도 중국과 여러 차례 전시 상황을 겪어 뿌리 깊은 반중 정서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베트남에 여전히 몰리고 있고 그중 핵심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과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금융이 베트남에 들어가야 베트남의 경제 성장분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한 월간의 우방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중국 퉁 경쟁국들의 여러 방해를 잘 견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위 캄보디아 6.4%. 캄보디아는 베트남보다 좀 더 선진화 속도가 빠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불과 1,659만 명밖에 되지 않고 소득 수준은 매우 낮으며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해양 국가로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룬다면 베트남 혹은 이웃한 태국보다도 빠른 속도로 1인당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토의 면적도 적지 않아서 많은 한국인들의 투자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베트남과 태국이 이미 포화 상태라면 아직 캄보디아는 블루오션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빈틈을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어 우려시 되고 있습니다. 5위 인도 6.2%. 세계 1위 인구대국 인도가 연 성장률 6.2%를 기록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인도는 과연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 기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계 1위의 인구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인도가 중국과 같은 제조업 패권을 갖게 된다면 거꾸로 서방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보다는 방글라데시 혹은 동남아시아의 기타 국가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나옵니다. 하지만 인도가 확실한 반중국 친서방 노선을 타게 된다면 인도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뛸 수 있습니다. 6위 필리핀 6.1%. 필리핀 역시 막강한 경제대국으로 성장 중입니다. 필리핀의 인구는 무려 1억 명이 넘어 일본과 대등한 섬나라 인구대국입니다. 필리핀은 대만과 중국의 양안 갈등을 통해 빠르게 서방 자본이 유입되는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교역과 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한 나라이며 많은 교민들이 있는 나라인 만큼 필리핀의 경제 성장은 한국과 직간접적 영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은 필리핀의 중산층 사회가 두터워지게 되면 한국의 가전 자동차 건설 업체들의 진출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잠수함, 전투기, 전함 등을 수출하는데 최적의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7위 몽골 6%. 세계적으로 석탄값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호주와의 갈등까지 생긴 중국은 몽골의 자원을 외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몽골의 GDP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은 중국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확실한 친서방 라인에 서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대표적으로 몽골의 전 대통령이자 유력 인사 차이아김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미국, 한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친서방 행보는 몽골 내 달러화 한국 원화의 유통량을 증가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8위 부탄 5.4%. 부탄은 인구가 77만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탄도 마카오와 비슷하게 관광국가입니다. 2020년 부탄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1%를 기록했으나 관광대국인 마카오와 비슷한 현상으로 회복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탄은 원래 매우 폐쇄적인 나라였으나 영국에서 공부한 젊은 왕세자 부부가 국왕이 된 이후로부터는 마치 스위스와 같은 현대적이면서도 동양의 전통미를 간직한 아름다운 관광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부탄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부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는 나라일 뿐 아니라 부탄 내에서는 한국어 학습 열풍이 1위로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한국도 부탄과의 우호 협력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9위 네팔 5.2%. 부탄과 인접한 네팔은 인구가 3천만 명 수준입니다. 인도 중국 국경 사이의 산악 국가로서 현재 중국에 많이 포섭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1대1로 철도 연장의 대상 국가가 되었으며 당초 인도를 통한 서방 국가 협력을 가속화하려 하였으나 네팔이 점차 친중국 노선으로 향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네팔의 정치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네팔에서 반중국 정치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외교 매체 디플로매지에서는 중국이 네팔에서의 지위를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팔은 친서방 달러 자금을 받기 위한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10위 인도네시아 5%.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 명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보유 중입니다. 수많은 섬들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인 만큼 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배터리 산업의 성장은 인도네시아를 패권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상당 광물이 인도네시아에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패가 인도네시아의 자원 공급망에 달려 있습니다. 11위 말레이시아 4.4%. 말레이시아는 뜻밖의 첨단 산업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장치 중 하나인 전자집적회로 EIC를 만들고 있습니다. IMF의 통계치가 아닌 2023년 말레이시아 정부의 자체 발표에 의하면 전년 대비 8.7%의 초고도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22년 만에 최고 성장률로서 말레이시아의 내수 경기 확대가 이어지고 전자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견실하면서 8.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게 되었고
반도체 산업 및 전자제품 시장에 사용되는 말레이시아산 EIC 전자 집적 회로의 생산은 말레이시아가 주요 첨단 국가로 떠오르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타이완,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연결하는 첨단 산업 벨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12위 중국 4.1%.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믿을 수 없다. 리커창 중국 부총리가 직접 한 말입니다. 중국의 GDP가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청년 실업률은 20%를 돌파하여 사상 최악을 기록 중입니다.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대졸자가 양산되는데 그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남은 카드는 무동산 경기 부양책인데 집을 공급해도 사줄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3위 라오스 4.1%. 라오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중국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입니다. 인구는 742만 명의 나라로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1인당 GDP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라오스는 현재 중국의 1대1로 대상국가입니다. 중국에서 캄보디아 시아누크밀로 향하는 교통망을 만들어 중국의 남방 해상 출로의 주요 거점 국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항하여 미국 측에서는 메콩강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미국,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를 아우르는 메콩강 경제권 협의체를 만들어 새로운 달러 경제권 구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라오스는 중국 위안화 패권 속에 들어갈지 아니면 미국 달러화 패권에 들어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14위 태국 3.3%. 태국의 경제 성장률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산업의 회복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은 사실상 관광업의 나라 경제가 외존돼 있습니다. 2020년 기준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1%에 달합니다. 15위 홍콩 2.9%. 15위부터는 선진국 경제들이 나타납니다. 홍콩은 이전 9%로 선진국 중에선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홍콩 민주화 시위가 실패한 이후로부터는 많은 서방 자본들과 외국 기업들이 홍콩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가는 홍콩에서도 체포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6위 스리랑카 2.6%.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는 중국 1대1로의 핵심 항만으로 성장했지만 황당하게도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의 EDCF 자금을 지원받고 만들어지는 한반토타 행정타운과 대규모 도시개발에서 한국 기업들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스리랑카가 과거와 달리 유럽, 중동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항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의 경제 성장에 따라 앞으로 더욱 큰 성장세가 예측됩니다. 17위 미얀마 2.5%. 미얀마의 경제 성장률은 비선진 시장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 군무 쿠데타 사건의 여파로 홀로 마이너스 17%의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회복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IMF의 자료에 의하면 2028년에는 3.4%의 비교적 높은 성장으로 전환할 계기가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18위 싱가포르 2.5%. 18위부터 21위까지는 전부 선진시장입니다. 싱가포르는 중국과 아시아에서 많은 부자들이 탈출하는 주요 지역입니다. 세금이 낮고 다양한 국제적 인프라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이후로는 중국과 대만과의 양안 갈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19위 한국 2.3%. 아시아 선진시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나라로 한국이 그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4%, 2025년에는 2.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IMF 자료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 양안 갈등에 따른 부분적 반사 이익을 한국이 얻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반도체의 최대 경쟁자는 대만인 상황인데 대만이 전시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면 대체하게 될 나라는 한국뿐이며 또 방위산업 물품을 대만과 인접 국가인 필리핀 등 우방국에 공급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통일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되거나 북한이 개방의 문이 열리게 된다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제 성장이 한반도에서 일어나 한국의 GDP 성장으로 병합될 수 있습니다. 20위 대만 2.2%. 대만은 한국보다는 낮은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대만 반도체사의 큰 투자자였으나 양안 갈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만에서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만이 양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경우 대만 정부가 중국의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대륙 전체의 정부일 수도 있고 남중국 일대의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1위 일본 0.6%. 일본은 가장 낮은 0%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진 시장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되는 저이자 저임금 정책은 결국 일본의 경제를 발목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화의 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수출은 화랑세가 이어지겠지만 임금의 수준이 낮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선진 경제를 꾸준하게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일본은 서방 진영의 국가로서 한국과의 협력은 앞으로 일본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엔저 낮은 금리 정책은 일본 엔화가 아시아 경제에 활발하게 유통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일본 엔화 차관을 중심으로 ODA를 대폭 확대하며 적극적인 동남아 정책을 추진해왔고 일본의 많은 경제 원통력은 이러한 해외 투자를 통한 금융소득으로 국가에 꾸준하게 외화가 유입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같은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결국 대한민국이 제대로 코를 꿰게 생겼습니다. 최근 네로라 하는 세계 유수의 외신들이 혈안이 되어 달려드는 특종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싶으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의 살무기 지원 금지 입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외신들은 심심하면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해왔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허락을 받아 K9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는 논란까지 터졌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째서 국제사회가 이토록 대한민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어들이지 못해 안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국방부는 느닷없는 소동에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숫자의 자주포를 지원할 수 있었던 뒷배경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깊이 있게 다루는 유명 외신들이 앞다투어 대서특필하면서 논란의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해당 보도는 대한민국의 승인이 있었기에 폴란드가 자체 생산한 AHS 크라프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덧붙여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회 지원이며 대한민국이 보다 직접적으로 참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정책이 어떻든 간에 상당히 설득력 높은 주장이긴 한데요. 크라프가 비록 메이드 인 폴란드 자주포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체 부분에 대한민국의 K9 차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비로 대체 가능한 작은 부품도 아니고 K9 차체를 통째로 쓰고 있는 만큼 만약 대한민국이 분쟁 지역 수출 금지를 들이밀었다면 폴란드가 크라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게 불가능했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크라프는 K9 차체뿐만이 아니라 영국산 포탑과 프랑스산 주포가 탑재되어 있다 라며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에 수출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폴란드의 결정이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외신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서방 세계의 강력한 입김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 체계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이 시작된다면 지금까지 역량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던 미국, 유럽의 전력 공백이 단박에 해결되리라 보고 있는 건데요.
미국과 전 유럽이 달라붙어서 겨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력 차이를 수평으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참전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특히 전쟁의 원동력이나 다름없는 탄약 등의 소모품 분야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미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1월 이루어진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1차 155mm 10만 발 계약만 봐도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포탄 생산 능력은 물론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수반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에는 대한민국과 미 국방부가 2차 포탄 지원과 관련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물론 여전히 대한민국은 살무기 지원 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데요. 미국과의 동맹 관계 때문이 아니라면 냉정하게 말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안 전쟁을 앞두고 내부에서부터 군수품 부족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면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대한민국의 빚을 지면서까지 포탄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서두에 말했던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전쟁 직접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입니다. 쉽게 말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자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참전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3배가 넘는 포탄 생산 능력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능력이 우수한 건 그저 기본 소양에 불과합니다. 국토 면적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야포를 보유한 나라답게 평시에도 이 정도의 포탄을 생산하지 못하면 애초에 군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비단 속도와 생산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포탄은 품질과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정상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K9 자주포를 세계적인 명품의 반열에 오르게 만든 주력 포탄입니다. 현대전에서 포병의 임무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를 최대한 간소화하면 궁극적으로 적보다 더 멀리, 더 정확히 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요. 그러나 가장 직관적인 방법인 포신 확대와 추진 장약 증가는 물리적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포신 반동 흡수와 내구성 문제, 장약 운반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K9에 탑재된 155mm 52 구경장이 현대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155mm 52 구경장 포신을 개발하는 데도 반동 흡수 과정에서 무수한 도전과 실패가 반복되었고 심지어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었는데요. 포신 확장의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자 대한민국은 전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포신이 한계면 포탄 자체를 개량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공기 저항을 발생시키는데요. 포탄의 경우 포구 속도만 초속 980m에 달할 정도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공기를 찢고 날아가면서 진행 방향 후방에 진공 현상이 발생합니다. 포탄의 탄저부에서 발생하는 이 진공은 포탄이 받는 전체 공기 저항의 50%에 달하는 항력으로 포탄을 끌어당깁니다. 이로 인해 M107 고폭탄 최대 사거리는 18km에 불과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기술진들이 주목한 건 다름 아닌 골프였습니다. 당연히 스포츠로서 골프를 말하는 건 아닌데요. 정상급 프로 골퍼의 드라이브샷을 맞은 골프공의 순간 속도는 무려 시속 290km에 육박합니다. 이는 스포츠에서 두 번째로 빠른 구속인데요. 시속 330km에 달하는 배드민턴 셔틀콕이 순간 속도 측면에서는 가장 빠르지만 비거리와 속도를 모두 만족하는 건 골프공이 유일합니다. 이는 골프공 특유의 딤플이라는 홈 덕분인데요. 울룩불룩한 표면이 작은 회오리와 같은 난기류를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 진공을 상쇄시켜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술진들은 골프의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한 건데요. 골프공의 딤플을 포탄에 대입시킨다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진공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99년 K9과 함께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K307 155mm 항력 감소 고폭탄, 통칭 비비탄, 베이스 블리드입니다. 비비탄은 탄저부에 점화기 결합체와 항력 감소제를 장착하여 가스가 발생하도록 했는데요. 이때 발생한 가스가 골프공의 딤플에서 발생한 난기류처럼 포탄의 진공을 메우고 항력을 감소시킵니다. 이 덕에 K9 자주포는 한계를 깨부수고 최대 40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와 포탄 기술은 분명 1999년부터 세계 최정상이었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방산 시장에서 고착화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요.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2020년 실전 배치된 K315 복합 추진 사거리 연장 고폭탄입니다. 통칭 K315 히랩탄이라고 부르는 복합 추진탄은 로켓 추진 방식과 항력 감소 방식을 결합한 완전 새로운 개념의 포탄입니다. 로켓 추진 포탄은 탄저부에 추가 추진체를 달아 비행 중 2차 추진력을 얻는 방식인데요. 말은 쉬워 보이지만 그만큼 내부 장약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어난 사거리만큼 위력은 약해지는 게 단점입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 추진과 항력 감소의 원리를 결합했는데요. K315 히랩탄 단면부를 보면 탄저부에 가스를 발생시키는 항력 감소제와 2차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로켓 추진제가 모두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K315 포탄은 포탄이 비행하면서 받는 탄저부 항력의 대부분을 상쇄시킨과 동시에 공중에서 한 번 더 로켓을 점화시켜 최대 54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전력화된 자주포와 포탄 조합 중 전 세계에서 최장거리인데요. 심지어 K9이 아니라 다른 자주포라 하더라도 K315 히랩탄을 사용하면 동급 대비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포탄은 나토 표준 규격을 사용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서방 자주포라면 어떤 종류든 대한민국의 K315 히랩탄을 넣고 방앗끈을 당기기만 하면 사거리 연장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니 기를 쓰고 대한민국을 끌어들이려는 건데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방부라는 별명답게 대한민국은 포병이 꿈꾸는 온갖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사거리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고 여겨지던 명중률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의 신형 포탄을 개발했습니다. 일명 곡사포용 관측탄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서 자주포에서 발사하는 카메라입니다. 관측탄 안에 내장된 자탄이 비행 중에 분리되고 이후 허공에서 채공하며 표적에 대한 사진 정보와 관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관측탄의 개발로 인해 명중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관측탈 공동연구팀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 환경을 달리한 1600회의 모의 실험에서 평균 9분 이상 비행에 성공했고 약 40장의 현장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K9 자주포가 발사한 관측탄이 보내오는 정보로 수정 사격을 가하자 단 한 번의 사격으로 목표물의 50%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적 포병이 사격 후 이탈하기 전에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 사격 시간 감소와 명중률 증대는 상당히 중요한 전술적 이점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력으로 자주포뿐만 아니라 포탄 수출 강국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폴란드는 아예 현지에 대구경 탄약 공장까지 건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잔뜩 수입한 만큼 이참에 우리 포탄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폴란드가 요청한 탄약 공장은 연간 10만 발 생산도 거뜬할 정도로 대규모인데요. 독일 최대 군수업체인 라인메탈조차 대구경탄 생산 능력이 기껏해야 연간 7만 발이 한계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폴란드 현지에 탄약 공장이 건설된다면 유럽 전역에 대한민국 포탄이 보급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급격한 성장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만나 대한민국의 국제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의 짐을 나눠서 져야 한다는 건데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딱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KF-21위 복자형 CJ 4호기까지 초도 비행에 성공시키자 싱글벙글 난리 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염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인니가 그간의 갑질은 기억도 못하고 KF-21위 지분을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심지어 계약서를 들먹이며 KF-21 CJ 5호기를 내놓으라고 소유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이가 없어 화가 나는데요. 게다가 인니는 대한민국이 분담금부터 갚으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자 산업 스파이까지 파견하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은 선을 넘어도 제대로 넘어버린 인도네시아의 욕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KF-21 CJ 5호기 시험 비행에 참여하기 위해 자국 파일럿 2명을 대한민국에 파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얼핏 인도네시아의 이런 결정은 미우나 고우나 공동개발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말이 좋아 공동개발국이지. 그동안 KF-21 개발 과정에서 인니가 보여준 행보는 국제범죄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애초에 기술 협력 같은 건 기대도 안 했던 대한민국은 인니와 전체 개발비의 고작 20%인 1조 7천억 원의 지원 계약을 맺었는데요. 인니 입장에서는 분담금 납부만 제때 했어도 1인분을 할 수 있는 무임승차 수준의 날로 먹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니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요. 2019년부터 재정 악화 등을 핑계로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심지어 결국 돈 내놓으라는 소리도 지친 대한민국에서 사정을 봐줘서 2022년 3월 비용 분담 계약서까지 수정해줬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니는 그저 자국 조종사와 기술진 40여 명을 다짜고짜 대한민국에 밀어넣고 고작 94억 원의 미납금을 납부했을 뿐입니다. 이는 기껏해야 전체 미납금의 1%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미납금 납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니가 한국에 던져놓은 조종사와 기술진들 숙박비도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차라리 인니의 만행이 여기까지였다면 100번 양보해서 노력이라도 하는 게 어디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일각에서는 금액이야 어찌 되었든 이로 인해 인니의 미납금 납부에 탄력이 붙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인니의 미납 분담금을 갚을 의지라도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함마드 헤린드라 국방차관이 국내 인터뷰에서 향후 대한민국에 파견되는 자국 기술진이 100명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현장에 있던 기자가 미납금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헤린드라 국방차관은 양국 실무진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누가 봐도 미납된 분담금은 갚지 않고 대한민국의 KF-21 기술만 빼가겠다는 소리인데요. 게다가 여기에 더해 인니는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억지를 모두 받아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언론 플레이까지 펼쳤습니다. 지난 2월 20일 간디 술리스티안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CNN을 통해 인니 조종사 2명이 KF-21 CJ 5호기 조종을 위해 대한민국에 파견되었으며 개발 프로그램 종료 직후 해당 기체 1대를 제공받을 예정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현지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 또한 같은 내용의 보도를 뿌리며 KF-21 인수를 기정사실인 양 만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인니 조종사 2명은 KF-21 복자형 CJ 4호기의 초도 비행을 1급 군사시설인 비행통제실 MCR에서 참관한 데다 시뮬레이터를 통해 KF-21 비행 연습을 진행 중이라는 게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지금 인니는 고작 1% 남짓한 미납금을 납부하고 이를 명분 삼아 자국의 조종사도 기술진도 모두 받아야 주어야 된다고 되지도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니의 이런 행동은 KF-21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만 떼어놓고 보면 산업 스파이 활동과 다를 게 없는데요.
KF-21이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공중 안보와 방산 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무기 체계라는 걸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더 이상 인니의 파렴치한 행동을 좌시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대한민국과 KAI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우선 KAI부터 인도네시아에 KF-21 5호 기일대를 인도한다는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인니가 2명의 파일럿을 파견한 건 맞지만 시제기 조종과 관련해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쉽게 말해 인니 멋대로 김칫국부터 들이키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남은 분담금을 완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기술 이전은커녕 단 1대의 KF-21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되려 공경에 빠진 건 인니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인니가 파견한 항공기술진 39명과 파일럿 2명은 거르고 걸은 최중요 핵심 인적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니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고급 인력들이 양국 사이에 끼어 시간 낭비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거취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장을 생각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니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이들이 억류되는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얼떨결에 인니가 제 손으로 인지를 갖다 바친 셈인데요. 인니의 시제기 탑승 요청에도 헛물켜지 말라고 경고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니는 이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KF-21 프로그램 지속 협력이라는 둥 약속의 증거로 지난해 분담금을 일부 지불했고 엔지니어를 한국에 파견한 것이다. 라는 둥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그러나 버스는 이미 떠나간 지 오래입니다. 인니는 이미 대한민국의 호의를 지독한 배신으로 갚아왔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11월에는 인도 디펜스 2021을 개최하면서 독자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I-22 시카탄 스텔스 전투기의 모급을 공개하기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발표 시점이었습니다. 인니가 시카탄 모급을 공개한 건 대한민국과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공동개발 최종 협의를 마무리한 직후였습니다. 의도가 정말 뻔히 보이는 얕은 수작질이었는데요. 인니의 의도는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준급의 전투기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국가이니 분담금 유예 신청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이 양보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미 KF-21 이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초유의 관심사가 된 마당에 아직도 대한민국이 아쉬운 입장이라고 단단히 착각한 건데요. 인니는 개발 초창기부터 KF-21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군사적 관계를 고려해서 20% 개발비 분담을 받아들였지만 대한민국이 KF-21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KF-21 개발이 성공하더라도 그저 그런 결함투성이 전투기가 탄생하리라 생각했는데요. 애초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KF-21에 침발을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 분담금 납부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니는 KF-21 개발이 난항에 부딪힐 때마다 대한민국에 등 돌릴 준비부터 했는데요. 분담금은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뒤로는 전투기 수집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프랑스와 라팔 수입 계약을 공식 체결한 건데요. 표면적인 계약 규모만 따져도 무려 42대로 한화 약 10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라팔 7대만 덜 샀어도 KF-21 분담금을 완납하고도 남을 금액이었던 건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니는 라팔에 이어 F-15 36대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미국이 승인한 F-15 수출 규모만 해도 무려 17조 원에 달합니다. 이쯤이면 제발 KF-21 공동개발국에서 자신들을 빼달라고 고사 지내는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애초에 대한민국이 굳이 인니를 공동개발국에 끌어들인 건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산 시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KF-21위 청사진이 아직 불투명할 때 인니를 수출의 교두보로 삼아서 양산 물량을 확보하자는 배경이 깔려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국제적인 군축 기조는 철회되었고
있고 세계 각국은 등한시했던 군사력을 끌어올리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현재 방산 시장은 전례에 없던 대호황을 맞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재조명되면서 덩달아 KF-21위 수출 가능성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갑질을 당하면서까지 인니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예 폴란드는 인니 대신 자신들과 KF-21을 개발하자며 공개적인 러브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으로서는 KF-21에 달린 국기만 뒤집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KF-21 개발에 있어 인니가 그저 개발비 분담과 판매 수요처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폴란드는 적극적인 기술 협력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FA50 계약에도 전체 구매 대금의 30%, 한화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지급할 만큼 신뢰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KF-21 개발 관련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유럽 방산 시장 공략도 훨씬 수월해질 텐데요. 결국 분담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강짜를 부리던 인도네시아는 제 무덤을 스스로 판 꼴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 단위의 거래라는 점과 외교적인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KF-21 개발 파트너를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KF-21 블락 1 양산까지 어떻게든 인도네시아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권이 오롯이 대한민국에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쉬운 쪽은 되려 인도네시아라는 건데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인니는 그동안의 업보를 제대로 막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30, 수-27을 운용하고 있었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라팔과 F-15까지 도입했는지는 몰라도 졸지에 인니는 전투기 백화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니라는 한 나라가 유럽, 미국, 러시아의 전투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공격기로는 영국의 BAE 호크 MK.00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F-21 양산분을 도입한다면 대한민국까지 추가될 텐데요. 아무리 운용 대수가 적다 하더라도 무려 5개국 전투기의 부품과 탄약, 미사일 등을 수급하고 관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세계 어떤 군사 전문가에게 물어도 같은 대답을 할 텐데요. 비단 인도네시아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장비의 통일은 보급 관리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예산이 아무리 막대해도 효율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 정도면 한 나라의 공군 편제가 아니라 일반 밀리터리 매니아가 프라모델을 전시해놓는 진열장과 다를 게 없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친 나라들은 결국 사필귀정으로 결론이 난다는 게 또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부디 인도네시아가 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KF-21 막차에라도 탑승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